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영덕 흉가로 친구들과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등학교 2학년은 정말 애매한 시기였다. 1학년 때의 압박감과 열정도 희미해지고 3학년에 쫓기는 긴박감도 없는 시점이었다. 당시 친구들 대부분은 공부보다는 학교와 선생님, 부모님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가 놀러 다녔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음엔 야자나 주말 자습을 빠져나와 PC방이나 당구장, 노래방에 가는 정도였다. 정작 나가는 것보다 규칙을 어기고 도망친다는 스릴이 더 재밌었다. 하지만 점점 밖에서 노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다. 내 안에는 답답함과 욕구불만이 쌓여갔고 결국 여름방학 때 폭발하고 말았다. 우리 학교는 방학 중에도 오전 수업을 하고 점심 이후 자습을 한 뒤에야 하교를 했다. 대부분 하교 후에 독서실에 가는 척하며 시내로 나가 놀았다. 나 역시 친구들과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급한 사정으로 집을 비우셨고 가장 친한 친구를 초대해 우리 집에서 놀게 되었다. 사실 우리 집엔 컴퓨터도 하나뿐이고 비디오 게임기도 없었다. 그래서 둘이 할 일이라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는 게 전부였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 여름철이라 그런지 공포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 중에서 흉가 체험을 다룬 방송이 흥미를 끌었다. 무당이 흉가를 돌아다니며 귀신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말했다. 이거 다 구라잖아. 나도 돈만 주면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나도 그 방송이 진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의 말을 곱게 받아주기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도 막상 가면 오줌이나 지리겠지. 그 말에 친구는 뜬금없이 직접 가보자 며 진지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웃기지도 않았지만 친구가 계속 진지하게 말하니 나도 솔깃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흉가를 가기로 했다. 부모님께는 독서실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장소를 정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영덕 흉가가 가장 유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흉가까지는 차로 한참 걸렸고 우리는 주말 저녁 늦게 출발해 밤중에 도착했다. 인터넷에서 흉가 근처를 미리 조사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길을 물어보는 건 아예 배제했고 우리는 해수욕장 근처에서 언덕을 오르며 흉가를 발견했다. 흉가 근처엔 컨테이너와 낡은 본 건물이 있었다. 컨테이너엔 접근 금지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고 우린 그저 장난일 거라며 무시했다. 컨테이너 옆 작은 건물은 화장실처럼 보였고 본 건물로 들어가기 전 주변을 둘러보았다. 해가 저물고 밤 9시쯤 되자 흉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낮에 보았던 낡고 황폐한 건물이 밤에는 음산하고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었다. 친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 보니까 진짜 으스스하다. 나도 겁이 없진 않았지만 친구와 함께라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다. 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을 켜고 이곳저곳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탐험을 시작했다. 집 내부는 낡고 무너질 듯한 계단과 깨진 유리, 곳곳에 걸린 낡은 부적들로 가득했다. 어디선가 본 닮아도 그림이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방 안에는 너덜너덜해진 이불들이 흩어져 있었다. 무언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서로 농담하며 장난을 쳤다. 여기 진짜 귀신이 있다면 대박이겠지? 나는 친구에게 무속인을 흉내내며 장난을 쳤다. 영가가 여기 있습니다. 3명의 영가가 있어요. 친구는 웃으며 장난을 받아줬지만 이내 지하실 입구에 적힌 빨간 글씨를 보고는 웃음을 멈췄다. 살려줘. 그 문구는 마치 누군가 간절히 남긴 것처럼 보였다. 지하실로 들어서자 공기는 확연히 달랐다. 습하고 어두운 공간은 지상의 으스스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름 끼쳤다. 바닥엔 썩은 물이 고여 있었고 우리는 썩은 물을 밟지 않으려 계단 끝에서만 주위를 둘러봤다. 한참을 둘러본 뒤 우리는 지하실을 벗어났다.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에 우리는 서로 자랑하며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잠들었고 다음 날 친구에게 연락했을 때도 별일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 역시 흉가 체험은 단순한 헛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다음 주에 시작됐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던 중 한 친구가 말했다. 요즘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린다.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목을 조르더라. 다른 친구가 맞장구 치며 말했다. 나도 그래. 긴 머리의 여자가 나오는데 혀가 길게 늘어져 있고 흰 원피스에 때가 묻은 모습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두 친구가 묘사한 여자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머릿속에 영덕 흉가에서 있었던 일이 스쳐갔지만 흉가와는 상관없을 거라며 애써 무시했다. 며칠 뒤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밤마다 긴 머리 여자가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왜 하필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은 여자를 보며 고통받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정작 흉가를 다녀온 나와 함께 갔던 친구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확신했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결국 여자친구와 함께 무속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미신이라며 무시했던 무속인을 이제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름난 무속인을 찾아 예약을 잡았다. 그날 무속인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내 뺨을 때렸다. 놀란 나는 이유를 묻지도 못했다. 무속인은 내게 소리쳤다. 너처럼 양기가 강한 애가 함부로 귀신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게 된다. 그 귀신들이 너를 해칠 순 없지만 네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시작하는 거다. 무속인은 내 행동을 크게 꾸짖으며 귀신들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설명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라. 하지만 그 근처까지는 가야 한다. 그곳에서 내가 진심으로 사죄의 절을 해야 한다. 머리를 바닥에 찌를 정도로 큰 소리로 죄송하다고 외쳐라. 그는 저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도 알려줬다. 과일 몇 개와 술을 준비해 간단한 제사 흉내를 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술과 과일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술을 구하기 위해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다. 결국 어렵게 준비를 마치고 영덕 흉가로 출발했다. 해질 무렵 흉가 근처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흉가가 보이는 언덕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준비해온 술과 과일을 꺼내놓고 나는 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간단하게 술을 따르고 사과 옆에 놓았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 번 머리를 조아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절을 했다. 술을 조금씩 땅에 뿌리며 또다시 절하고 외쳤다. 술병이 바닥을 보일 때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술을 뿌리고 사과를 흉가 근처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나는 마지막 절을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절을 마친 후 나는 언덕을 내려왔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어머니로부터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이 와 있었다. 학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어머니는 밤새 걱정하셨던 모양이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무릎과 손바닥이 까지고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아팠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지친 표정으로 물으셨다. 어디 갔다 왔노?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수습하고 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모습에 나는 죄책감으로 몸 둘 바를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가위에 눌리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어제는 괜찮았다고 대답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다들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목을 졸랐던 그 여자를 다시 본 사람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이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를 해치진 않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아무리 호기심이 강하더라도 흉가나 묘지 같은 곳을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그 행동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귀신이나 흉가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친구들과 여자친구가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간간히 나를 스치는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분명 아무도 없는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날 쳐다보는 듯한 느낌. 혹은 복도 끝에서 들리는 가느다란 발소리. 처음엔 단순히 내 예민한 신경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할까 고민했지만 더 이상 불안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냥 속으로 삼켰다. 다행히 친구들이나 여자친구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녁, 내 방 책상 위에 있던 교과서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와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교과서를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책장 사이에 낡은 흰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종이를 펼쳐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내 주변엔 이런 장난을 칠 만한 사람은 없었다. 혹시 흉가에 다녀온 일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내가 이미 사죄를 드렸고 이후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을 떠올리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날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흉가에 있었다. 빈 건물의 복도를 홀로 걸으며 어딘가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작스럽게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고 나는 발길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발밑에서 썩은 물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곳에 무언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긴 머리카락 사이로 나를 쳐다봤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나는 꿈속에서도 숨이 막혀오는 공포를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여자가 내게 다가오며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널 놓아줄 것 같아? 나는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날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긴 손가락을 뻗어 내 목을 감싸기 시작했다. 차갑고 뻣뻣한 손이 내 목을 움켜쥐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의 눈은 핏빛으로 번들거렸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길게 뻗은 혀가 들락거렸다.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들리다가도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널 찾을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꿈에서 깼다. 눈을 뜬 순간에도 가슴이 뻐근했고 숨이 가빠왔다.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겨우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서랍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들고 내 얼굴을 비췄다. 목에는 손자국 같은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설마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비슷한 꿈을 꾸었다. 그 여자는 매번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점점 더 기운이 빠져갔다. 학교에서도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 내 자리에 앉으면 주변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썩은 물 같은 냄새였다. 처음엔 주변 친구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어느 날은 수업 중에 창문에 비친 모습에서 내 뒤에 서 있는 여자의 형체를 보았다.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꼭 참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듯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국 나는 무당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여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자 그녀는 몹시 걱정하며 나와 동행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전에 갔던 무당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네가 또 왔나? 그녀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무당은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제대로 사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처녀는 일을 놓지 않기로 한 모양이구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 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왔다. 한 줌의 소금과 작은 병에 든 검은 액체였다. 이제는 이 아이를 떠나게 하려면 강한 의식이 필요하다. 무당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처녀는 네가 가진 양기를 탐내고 있다.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 무당은 병을 열어 내 손목에 검은 액체를 발랐다. 이건 보호의 부적 같은 역할을 할 거다. 하지만 네가 그 처녀의 저주를 완전히 떨쳐내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무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여자친구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다시 그 흉가로 가야 한다.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마지막으로 갔던 것처럼 단순히 사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처녀 귀신의 한을 직접 풀어줘야 한다. 나는 그 말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미 그곳에 갔다가 큰 후회를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도 무섭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곳에 남겨진 흔적들을 찾아봐야 한다. 그 처녀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녀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녀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무당은 흰 천에 싼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안에는 붉은 실로 엮은 작은 부적들이 들어있었다. 이걸 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흉가로 가 있는 동안 그들을 보호해 줄 거다. 나는 여자친구에게도 하나를 건네며 꼭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워하면서도 내 결정을 존중하며 주머니를 받았다. 며칠 뒤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영덕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흉가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우리를 압도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흉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무당이 함께했다. 조심해라. 이 안에는 그 처녀 외에도 많은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네가 온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무당은 주위를 둘러보며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 앞에 섰을 때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스쳐갔다. 이곳이다. 그 처녀가 가장 강하게 머무는 곳. 무당은 계단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다. 네가 먼저 내려가야 한다.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무당의 말을 따랐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지하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주변의 기온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저기 있다. 무당이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다가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가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그녀였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그는 약속을 어겼고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다.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편지는 그녀의 한이 담긴 고백이었다. 이제 알았구나.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배신당한 사랑 때문에 이곳에 머물고 있다.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겪은 고통과 슬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떠나세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순간 지하실 안에 강한 바람이 불며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바닥에 엎드렸다. 무당은 계속해서 기도문을 외웠다. 바람이 멈추었을 때 나는 눈을 떠 주변을 살폈다. 지하실은 고요해졌다. 무당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떠났다. 이제 너는 자유로워졌다. 나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자친구는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다시는 그런 곳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 역시 다짐했다. 더는 호기심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후로 내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내 머릿속에 남아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풍수지리.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의 에너지를 공유한다. 자기의식 수준에서 최선의 봉사를 하며 존재하는 모습은 천자문에서 율려조항이라고 표현되었다. 땅도 숨을 쉰다. 숨을 쉬는 것을 지기라고 하며 지기는 강하고 약한 곳이 있다. 수맥이 강한 곳과 약한 곳도 있으며 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장소도 다르다. 지기가 많이 흐르는 곳과 적게 흐르는 곳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지구도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다.
지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격자 에너지 또는 볼텍스 에너지로 불리며 이 에너지망은 거미줄처럼 퍼져 인체의 경락과 경혈처럼 지구 곳곳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는 일정 주기에 따라 재조정된다. 지구 에너지 조정 작업은 격자 에너지 그레이드 조정이라 불리며 이 작업은 천상정부 소속 메타트론 천사 그룹이 담당한다. 새로운 땅과 하늘이 탄생하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 미세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땅의 기온에도 변화를 가져와 생명체의 확장을 돕는다.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자손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좋은 명당의 조상을 모셔야 자식된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여 풍수지리 전문가를 불러 명당을 찾으려는 노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연은 변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 이 변화 속에서 에너지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며 땅의 기운 또한 사람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변한다. 땅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다. 젊은 시절 우데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다음 중 가장 좋은 명당은 어디인가? 해산 임수 지형의 농촌 마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여성의 생식기 모양으로 생긴 지형. 바닷가 마을에서 해 뜨는 곳을 바라보는 장소. 대관령동의 전망대처럼 앞이 탁 트인 곳.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 변화하는 대자연 속에는 가이아가 존재한다. 가이아의 에너지 변화 속에서 새 땅과 새 하늘이 윤려의 모습으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1000년이 지난 풍수지리 텍스트나 500년이 지난 낡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명당을 찾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자신들의 공부를 하며 3차원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 대자연의 변화 앞에서 고정불변한 명당은 없다.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듯이 땅과 하늘의 기운도 늘 변한다. 하늘이 변하면 땅도 변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1000년 전 하늘과 땅의 기운은 지금과 다르다. 500년 전, 100년 전, 10년 전의 하늘과 땅의 운기도 다르다. 30년, 50년 전의 명당이 지금도 명당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구도 에너지이고 땅도 에너지며 조상 귀신도 에너지다. 내 마음도 에너지일 뿐이다. 내 마음속에 명당이 있고 조상이 있으며 천국 또한 존재한다. 내 마음 한 자락이 조상과 소통되는 순간 그곳이 바로 명당이 아닐까? 세 번째 이야기, 우산 빌리는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친구와 동거하기로 했다. 내가 먼저 이사의 짐을 정리하고 밤이 되자 혼자 집에 있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7층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비를 피하러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우산이 없어서 빌릴 수 있냐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는 게 맞았고 나는 우산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죄송합니다. 우산이 없네요라고 대답하자 네, 늦은 시간 죄송했습니다라며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파트는 7층이고 복도식이 아닌 구조였다. 내 문 앞까지 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문득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문 밖에 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내 집 앞에 있었던 걸까? 참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저기요. 우산 좀 찾으셨나요?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상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방문 옆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순간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정말 사람일까?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차분하지만 이상하게 끈적한 목소리였다. 저기요, 우산 좀 찾으셨나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이상한 일이었다. 7층 복도도 없는 구조에서 누가 내 문 앞에 서 있는 거지. 나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방문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저기요.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발소리도 어떤 인기척도 사라지고 완전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내 방 베란다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창문이 열렸나? 아니면 무엇인가가 베란다로 올라온 걸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고 통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미칠 듯 뛰고 있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사람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란다 쪽에서 또다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침착하세요. 지금 집안에 안전하게 계신가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눈은 베란다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모든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계속 연결하고 계세요. 순찰차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출동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몇 분도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또다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무엇인가가 삐죽이 들어오는 게 보였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것이 사람이거나 적어도 인간의 손처럼 보였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손처럼 보이는 그 물체는 천천히 창문을 밀어 열려고 했다. 나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공포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복도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나는 핸드폰에 대고 간신히 외쳤다. 여기에요. 빨리 와주세요.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베란다의 손은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이 믿기지 않았다. 몇 초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나는 거의 쓰러질 듯한 상태로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즉시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베란다 창문도 완전히 닫혀 있었고 창틀에는 이상한 흔적조차 없었다. 여기 누군가가 있었던 게 확실해요. 나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다. 경찰은 진정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내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느껴졌는지 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나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었다. 문을 잠그고 창문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날 밤 나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손이 자꾸만 떠올랐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함께 살기로 한 친구가 이사를 왔다. 나는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이사 첫날이라 그런 거야.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 헛것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친구와 함께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문득 친구가 말했다. 밖에 누구 있지 않아? 나는 흠칫하며 문 쪽을 보았다. 방 안의 정막을 깨고 누군가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확신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가 문 틈새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숨이 막혔다. 문 앞에는 며칠 전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더 이상 비를 피하려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텅 빈 듯했다. 이후로 나는 이 집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다중인격. 내 친구 한결이는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의 몸속에는 몇 개의 인격이 들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간질처럼 보이는 증상을 보이며 누군가와 싸우는 모습은 어릴 때부터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가 싸우는 방식은 매번 달랐다. 어떤 날은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벌였고 어떤 날은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어느 날은 허공을 오랫동안 응시하더니 갑자기 커터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를 지켜보는 그의 부모님은 정말 힘들어 보였다. 10년 넘게 정신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죄송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때로는 인격 죽이기라는 치료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격 죽이기란 그의 몸속에 있는 인격들을 하나씩 제거해 본래의 한결만 남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추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윤리적인 문제로 한결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안에 있는 인격들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야.
그들도 나와 같은 존재야. 나는 그를 보며 답답함에 화를 낸 적도 있었다. 그깟 인격들 죽여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뭐가 문제야. 그러나 돌아온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결이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난도질한 뒤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붙잡고 오열했다.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비명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한결이가 아니라 그의 또 다른 인격이었다. 법정에서 그는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살해 당시 왼손을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죄를 만들어냈다. 한결이는 철저한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이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정은 그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살인이라는 누명을 벗었지만 법정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며칠 뒤 한결이는 나를 불러 말했다. 지훈아, 내 말이 맞았어. 내 안의 인격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로 살아갈 거야. 나는 그의 결심에 안도하며 대답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젠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이후 그는 극심한 간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스스로 목을 조르고 온몸에 상처를 내며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지기를 반복했다. 그를 바라보는 나는 무력함에 가슴이 찢어졌다. 그렇게 따뜻하고 착한 친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평온한 모습으로 변했다. 간질 증세도 사라졌고 그의 행동은 일정해 보였다. 병원의 의사는 마치 자신이 치료한 것처럼 으스대며 그를 어머니에게 인도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나 또한 오랫동안 고통받던 친구가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나는 그를 데리고 오랜만에 밥을 먹으러 갔다. 뭐 먹을래? 오늘은 내가 살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순댓국이나 먹어볼까? 너 순댓국 비린내 난다고 싫어했잖아.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돌렸다. 그럼 잔치국수 먹을게. 뭔가 어색했다. 그의 말투와 행동은 분명히 달랐다. 음식이 나오고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그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한결이가 아니었다. 격한 분노가 나를 휘감았다. 옆에 있던 포크를 들어 그의 눈을 찔렀다. 너 한결이를 죽였지. 한결이는 어디 있어? 그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이 미친놈아. 너도 한결이의 일부일 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멀리서 한결이의 어머니가 달려왔다. 그녀는 나를 한결이라고 부르며 울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한결이의 또 다른 인격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한결이라 믿었던 모든 기억이 뒤틀렸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5번째 이야기, 인터넷 괴담. 인터넷 괴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정모를 나갔던 커뮤니티 회원들이 모두 사라진다든지 원조 교제를 하러 나갔다가 통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 같은 거요. 솔직히 저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결국 다 꾸며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카톡으로 뭔가를 보내왔어요. 또 인터넷에서 떠도는 웃긴 자료겠거니 하면서 대충 넘기려고 했죠. 그래도 한번 열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고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동생을 찾는다는 글이었어요. 글쓴이는 술에 취한 여동생이 오빠와 싸운 후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날 밤 글쓴이는 동생을 찾으려고 새벽까지 동네를 헤맸지만 결국 동생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건 댓글들이었어요.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참이슬이 잘못했네 같은 농담이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별 관심 없이 넘겼는데 친구가 보낸 마지막 카톡이 기분 나빴어요. 너도 조심해. 그 한마디가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괴담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 글에 전화번호를 남긴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심심하지 않냐며 가볍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몇 명이 긍정적으로 답하더라고요.
그중 3명이 근처 동네에 산다고 해서 우리 동네 영일 아파트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재건축 허가는 났지만 사람들이 자주 투신한다는 소문 때문에 아직도 방치된 곳이었어요. 영일 아파트 옥상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옥상에 도착했다는 카톡을 받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반대편 옥상으로 갔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카톡에는 내가 보인다는 답장이 왔어요. 이상하게도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기분 나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옥상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을 감고 뒷걸음질 치며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쿵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 눈을 뜰 수 없었지만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 글쓴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자동응답 메시지였어요.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없는 번호라니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6번째 이야기, 기괴한 상점. 현수는 텅 빈 바구니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물통이 걸린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역시나 돈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무인 상점을 연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현수는 평소 농작물을 키우는 취미가 있었다. 무, 배추, 당근 등을 대량으로 재배했지만 혼자서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니 아까웠고 본업이 있어 장사를 할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무인 상점이었다. 현수는 채소를 자율적으로 팔아줄 믿음직한 장소로 한적한 농촌 마을을 선택했다. 농촌 사람들은 양심적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현수는 낯선 할아범과 마주쳤다. 아이고, 총각 처음 보는 얼굴인디. 제가 여기서 무인 상점 차릴 생각입니다. 현수는 차 트렁크에서 목공 도구를 꺼내며 대답했다. 무인 상점, 채소 같은 거 파는 거요? 그렇습니다. 허허, 이 동네 사람들 다 농사 짓는데 잘 안 팔릴 텐데. 두고 보시라니까요. 현수의 자신감에 할아범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다. 현수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골라 작은 탁상과 바구니, 가격표, 그리고 자물통 상자를 놓아두었다. 그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상점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2번 놀랐다. 첫째, 채소로 가득했던 바구니가 텅 비어 있었다. 둘째, 돈 상자에도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도둑놈이 틀림없어. 현수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분노했다. 하지만 설마 2번이나 훔쳐가겠냐는 생각에 다시 바구니를 채우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금세 깨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채소는 사라지고 돈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현수의 분노는 폭발했다. 다 죽여버릴 거야. 현수는 이를 악물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안에는 노인들이 음식을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배추김치, 깍두기, 군고구마, 삶은 무. 모두 현수가 팔던 농작물들이었다. 이게 뭐요? 내가 팔던 것들 아니요. 현수가 따지자 노인들은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이 젊은 놈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노인 잔치에 쳐들어와서 도둑질이라니. 노인 중 한 명이 술에 취한 얼굴로 다가와 현수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 바닥에 나뒹군 현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근처에 노인 짱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짱돌을 움켜쥐고 휘둘렀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잔치에 있던 노인들은 전부 쓰러졌다. 마을 회관은 피범벅이 되었고 강렬한 철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현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짱돌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뒤로 한 채 회관을 나섰다. 회관을 나와 터덜터덜 걸어가던 현수는 자신의 무인 상점을 마주쳤다. 그러나 바구니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훔쳐간 게 아니었어? 현수는 뒤늦게 깨달았다. 노인들을 모두 죽였으니 그들이 채소를 가져갔을 리는 없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현수가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거대한 멧돼지가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멧돼지가 아니었다. 산채만 한 거대한 몸집의 붉은 눈동자, 그리고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멧돼지의 몸 곳곳에는 피와 진흙이 엉켜 있었고 코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다. 현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멧돼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멧돼지는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 현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무인 상점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멧돼지는 상점을 부수고 그를 쫓아왔다. 주변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 순간 멧돼지가 멈춰섰다. 그리고 멧돼지 뒤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어딘가 비틀리고 뒤틀린 모습이었다. 그 그림자는 멧돼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직 부족해. 더 가져와야지. 현수는 공포에 휩싸여 발을 헛디뎠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림자는 갑자기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넌 이 상점을 만든 대가를 치러야 해. 그림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현수는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기괴한 상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 상점을 지키고 있었다.